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재건축 단계에서 구분 능선을 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미 재산가치 평가를 마치고 사업 내용을 확정한 곳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미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적용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 법률사무소 상생 백주선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두 분이 이번 정책 방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사님, 사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로 확장을 하면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신청까지 했던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도 이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골자였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정책 방향? 그렇죠. 지금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한 단지 또 신청을 한 단지라 하더라도 안에서 이제 그 신청 인가를 다 신청한 상태에 머무르는 단지들도 있지만 그렇죠. 이미 이제 이주 철거가 시작된 그렇죠. 단지들도 뭐 있습니다. 둔촌 쪽에는. 네네, 그렇죠. 둔촌 쪽에도 그렇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실 어떤 정부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 다르게 회피하거나 사실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적용 대상으로 된다 보니까 예를 들어 관리처분을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포함이 됐다는 건 어떻게 본다면은 딱 꼬집어서 이렇다고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법령의 소급 적용의 성격을 많이 이제 갖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의해서 기존의 재산 처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확정적으로는 거의 근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떤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적용 부분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서 네. 즉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 법률 제정이 아닌 시행령이라는 정부의 어떤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들로 봐서 그 해당되는 재건축 단지의 어떤 조합원들로 봐서는 쉽게 정부가 너무나 손쉽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법률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비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뭐 헌법상에 있어서 제 헌법 참 살펴보니까요. 13조의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서 뭐 재산권 박탈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법률도 아닌 소급 입법이라는 그 법률도 아닌 시행령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소 시장에 있어서 정책적인 목표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보신 거고.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번에 정책을 새로 이제 낸 것을 봤을 때는 예. 이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필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 관리처분 계획 신청했거나 인가된 단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 그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은 뭐 소급법 얘기를 하시는데 뭐 소급법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소급 입법이라는 것은 권리관계나 사실관계가 확정된 데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뭐 개정되거나 새로 만든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얘기하는 어떤 주택의 이제 공급 가격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된 권리라든가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소급법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정책의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도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정책적인 실효성이 상당히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뭐 재건축 초과 이득 부담금과 관련해서도 보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고 하는 단지 자체가 서울 이제 강남 3구에 몰려 있고 그런 곳들의 초과 이익이 한 3억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일부 기대이익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초과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약간 과장된 주장이다 이렇게 좀 그래도 볼수 있을 이득은 것 같습니다.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상당히 보고 있다고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네네. 겁니다. 네. 뭐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얘기까지 해주시니까 그 이슈는 또 잠시 후에 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까지 적용키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뭐 철거해서 그렇죠. 이주하신 그러니까요. 분들도 있고요. 이런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지금 주로 많이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이쪽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예상이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이 정도의 어떤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달까지 여유가 아직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정부의 지금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예를 들면 서울 시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단지들이 약 한 6만 8천 가구, 한 66개 단지에 해당되고요. 만일 그 이전에 사업 단지까지 한다면은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22만 가구가 넘는 가구들이 이 적용을 받게 되는 영향권 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업의 사업성을 급속도로 이제 떨어뜨리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갖다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강남 3구에 모여 있는 재건축이나 강북 쪽의 재개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은 숫자가 적지 않고요. 또 방향성을 두고도 많은 이해관계들이 입장인 차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아마도 대다수의 단지들은 여러 가지 1:1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다양한 임대호 분양이라든지 등등 해서 많은 우회 방법들을 검토하고 후분양까지 검토되었던 적들이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분명히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하겠다는 완전히 봉쇄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상당히 불만의 목소들이 많고 그렇겠죠.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상황에 따라서는 뭐 서민들을 위한 방법인지 여부, 정부가 그동안에 많이 주장해왔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여부도 불확실한 가운데 강남 3구에 고분양가 사업장에까지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을 통해서 재산권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황들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단지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기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지금 뭐 박사님 말씀처럼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성토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그걸 넘어서 위헌 소송까지도 좀 제기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위헌의 소지는 없다라는 식으로 제가 좀 이해가 됐는데 실제로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급법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것은 소급 입법을 통해 재산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재산권부터 말씀을 드리면 헌법상의 재산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 주택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주택법 하위에 있는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 법률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 좀 어렵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소급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그 분양가라는 것 자체가 확정적으로 어떤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뭐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권리 관계라든지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상되는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냐 묻는다면 그런 건 사실 가상의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현 시점에서는. 그 법적으로 봤을 때 위헌 소지는 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사실은 위헌 소송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한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그 헌법의 위헌 여부의 소송이 그동안에 저는 실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상당수의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해당되는 현장에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위헌 소송을 일부 단지에서는 제공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가 확정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그동안에 이것은 참 이런 지적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의 어떤 여러 가지 법률이 아닌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많은 침해를 해왔었습니다. 가장 예를 들자면요.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절차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었더라면 이번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둔촌 주공 쪽에서 허그라고 하죠. 주택도시공사 쪽에다가 분양 보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일정한 그 단지 부분에서 제시했던 그 가격 부분이 이게 너무 높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 부분을 갖다가 분양 보증을 내주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현장에 있어서의 그 과정들이 지연되어 오는 과정 속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직면하게 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런 실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라는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특정 해당되는 현장에서 사업 자체에 분양 보증을 받지 않으면 선분양을 못하게 되니까요. 네네. 그 부분을 아예 가로막는 사실상의 제약을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고 있었던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입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합 쪽에서는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도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실상의 주택법의 하위 법규인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재산권에 사실은 영향을 미친 받고, 네.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승패 여부를 떠나서라도 당연히 위헌 소송에 대한 단지별로 아마 그런 움직임은 시도는 할 가시화될 것이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9289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그 밖에도 다른 분은 9391님은 네. 모든 수도권도 해야 합니다라고 더 강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끝자리 1306님은 국민의 재산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6954님은 재건축을 잡지 못하면 다시 폭등한다. 또 비판적인 입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3269님은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개인재산 침해가 명백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또 3030님 시의적절한 정책입니다. 실질 소득과 경제 지표가 정체되고 있는데 부동산만 폭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7161님은 소급 적용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워낙 또 뭐 부동산 이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토론 진행되는 동안 문자를 또 보내주시면 저희 토론에 또 반영하고 문자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시청자 문자를 받아봤다시피 그러니까 그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큰 타격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고 그 단지에 속하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은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다가 조합원이 되신 분들 그분들은 오랫동안 살고 계셨다가 네.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한 셈이에요. 오랫동안 살고 계셨다가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이제 이주까지 하게 된 상황인데 만약에 추가 분담금이 높아지게 되면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투기 세력으로 모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단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냐면 개발이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있고 예. 그 개발이익이 분양가 상한제 일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 지역 내지는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네. 두 번째는 뭐 20-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 거다라고 하시는 것은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재산적으로 보면 약간 행운인 거죠. 행운인데 그 개발 이익이라는 결국은 사회 전체의 어떤 그 활동, 국가의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이익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전혀 이익이 없는데 자기 재산을 토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익 생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거나 그중에 일부를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라는 것이지 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뭐 자기 재산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 자기가 살다 보면서 쫓겨나는 일이 이 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예. 사실은 책임 회피성 발언인 것 같고요.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 특히 강남의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는 굉장히 투기 세력의 원상이다 이렇게 좀 몰아세우고 있죠. 네. 근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장기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첫 단계부터 시작해서 본다면 최소한 8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기 수요들이 10년 이상 투기를 한 곳에서 계속 한다는 건 그 성격이 투기의 성격에 맞는지도 의문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 해당되는 조합원들 분들이
그 지금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의 가격 상승은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주택 가격이 올랐는데 그것이 너 모르게 올랐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것이 이익이 현재화되지도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이익이 들어온 게 아닌데, 당신은 가치가 올랐으니까 그에 대해서 더 부담을 추가적으로 하라라는 것은 이것은 이익은 생기지 않은 현재화되지 않았는데 손실 부분을 떠넘기는 쪽의 성격이 많고요. 만일에 지금 상황으로 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이 지금 생각했던 어떤 분양가가 여러 가지 이제 관리처분 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분양부는 한 3,500만 원. 물론 여기에는 조합원들이 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네. 3,500만 원 생각을 했는데 그때 허그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 분양가 상한제도 아닌 허그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사전에 선분양을 하려면은 한 2,600만 원 정도의 분양가면 우리가 통과시켜 주겠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논의가 되는 가운데 이번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상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액 자체는 2,750만 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고 재건축 사업을 그동안 오랫동안 참으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진행되어 왔는데 자기의 가치는 자기는 지금 이 집을 하나 취득하기 위해서 3.3제곱미터당 2,75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일반 분양으로 나가는 것은 2,600만 원에 해당되는 정도의 부담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된다 이거죠. 역전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은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자유민주 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유재산권과 관련해서 헌법상에서도 가장 위에 상위 규범의 내부적인 규정 가운데서 상위 규범은 분명히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것이 일정한 요건, 국가의 안전보장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사실 제약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많은 논란의 여지는 결국은 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령 개정이라는 굉장히 편리하고도 그런 간편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실제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쪽으로 저는 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개별 어떤 조합원들로 봐서는 상당한 지금 불만이나 그다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서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끝자리 0870님이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으로 크게 우려되고 이제 건축 규제로 인해서 결국은 일반 분양시에서 현금 부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금 부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 이제 분양을 할 때 분양을 받을 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현금 부자들의 이익이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결국은 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그리고 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로또 분양이 되지 않도록 뭐 전매를 제한하는 기간이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팔 때는 공공이 다시 이제 환매해서 그 저렴해진 가격이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뭐 이 분양 과정에서의 어떤 특별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일이 생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강남 지역의 경우에서는 분양가가 9억 이상이 되면은 사실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단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 10억대가 넘는 어떤 그 분양가의 어떤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데 가격을 30% 정도까지 예를 들어 저렴하게 낮춰준다면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본래도 구입하려고 했는데 아주 저렴하게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실 서민들은 그것을 갖다가 대출이 되지 않는 현장은 서민들은 당연히 참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 청약 시장 자체에 대해서 가격이 이 부분 분양가 상한제로 낮추지 않더라도 그것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공택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분양됐던 경우는 거의 50대 1 혹은 100대 1에 해당되는 청약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충분히 그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내가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공공택지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왜 민간 택지의 특정 조합들에 있어서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예를 들어 고가의 아파트를 많은 현금 부자들이 손쉽게 그렇게 되면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돌아다보지도 못할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게 전매 제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청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자들만 내지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분양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굉장히 국민 전체 생활 그리고 이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 잘 쓰지 않는 방식을 쓰는 것이지 이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의 어떤 그 중요성 내지는 국민들이 바라는 수요가 이렇게 크지 않다면 그리고 그동안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경제라든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 크지 않았다면 이런 정책 쓰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워낙 크니까 다양한 정책 수단 중에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도 쓰기로 됐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금 시기에 나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년이나 재작년 일찍 나왔다면 이 혼란을 좀 줄였을 텐데 오히려 이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온 시기가 오히려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분란이 좀 커진 면이 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사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끝자리 6899님이 조합원이 돈이 없어서 쫓겨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맞지 않다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1607님은 국민을 빚쟁이로 몰락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또 너무 많네요. 9517님 걸 볼까요? 간섭보다는 자율의 세금은 이익 실현이 된 후에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기준이 좀 이중잣대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또 나오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9531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 조합원의 이익을 빼앗아 로또 맞은 일반 분양 당첨자에게 주는 게 서민 정책인가요? 라고 또 반문하시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9391님은 투기 세력 설치지 않게 전매 제한 강력히 찬성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워낙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사실상 두 분과 더 함께 이 얘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재산권 침해 얘기도 해야 되고 또 공급 얘기까지도 다 다뤄봐야 되는데 워낙 저희가 또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두 분 초대하셔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